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페셜에 이번에는 신민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는 제 책에서 알트코인 99%는 쓰레기다라고 했고, 작가님 생각도 대단히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그나마 훌륭한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네. 일단은 저는 훌륭한 알트코인의 기준 자체가 사실 모호하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기준을 잡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좀 가치를 인정하느냐. 거기에 이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한 두세 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있겠죠. 이더리움. 네, 가장 오래 살아남은 알트코인 중에 하나고, 또 2인자 자리를 가장 오래 지켰잖아요. 네. 또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스마트 컨트랙을 어떻게 보면은 보급시킨 장본인이고, 여전히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많은 스마트 컨트랙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를 이제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는 경쟁자가 있죠.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솔라나. 제가 이제 실제로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디파이 앱들을 사용해보고 했거든요. 많은 여러 알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해봤는데, 사실 솔라나 외에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활성화된 네트워크가 별로 없어요. 솔라나를 해보다가 다른 데 가보면은 거의 뭐 강남에서 있다가 저기 어디 뭐 또 함부로 지역을 얘기하면 또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화내실 텐데, 강남이 아닌 곳. 네, 좀 약간 시골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좀 불장이면요,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는 건 정말로 그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수요 말고 실제 사용자가 됐을 때, 써봤을 때 수요가 압도적이다. 근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솔라나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모바일로 하는 전통 금융, 예를 들어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솔라나 그냥 네트워크 위에서 그런 은행같이 그 중앙 통제 기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그 다음에 디파이죠, 디파이.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그런 중재자 없이 유저 대 유저끼리 거래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수료나 이런 것 중에서 중앙화 거래소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심지어 그런 디파이를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 약간의 뭐 재미있는 소소한 도박 같은 것들도 있고, 물론 제가 하지는 않지만, 또 예를 들어서 NFT라고 그러죠. 네, 디지털 예술품 등을 거래하는 것들도 있고, 정말 수많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을 제가 그 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대선 후에 뭐 민코인, 미국 티마코인, 중국 티마코인, 이더리움 티마코인 다 올랐는데 솔라나 얘만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 왜 그렇다고 보시고? 너무 간단한 건데, 암호화폐 시장은 원래 쓰나미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네네. 근데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중에서 얘가 그냥 완전 최초인지는 제가 모든 알트코인을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의 최초로 전고점을 뚫은 알트코인이에요. 그렇죠. 네. 바이낸스 코인보다도 먼저 뚫었고요. 리플은 아시겠지만 아직 전전 사이클 고점도 못 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더리움도 아시겠지만 턱도 없고 아직도. 솔라나가 그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다음 심지어 그 더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까지 다 제치고 제일 먼저 전고점을 돌파한 코인이에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먼저 신나게 달렸는데 좀 쉬어야죠. 좀 쉬고 지금 딴 놈들이 다 캐치업한 다음에 또 한번 빵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천불 갑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 천불입니다, 여러분. 들었죠? 천불. 이더리움 말씀해 주셨고, 솔라나 말씀해 주셨고, 그나마 좀 쓸만한 코인 또 있나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특정 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사이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밈코인들이 확실히 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밈코인도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인기잖아요. 이런 정말 순수한 그 펀더멘털이 오히려 복잡한 기술적인 펀더멘털보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에도 그렇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기술적 펀더멘털 많이 했는데 결국 된 건 별로 없더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난 사이클에서 제가 그 기술적 펀더멘털을 굉장히 추종했거든요. 네네. 정말 약간 신봉할 정도로. 그게 정말 뭐가 있다고 보셨군요. 네, 뭔가 정말 있다고 보고 다 믿었죠. 그게 진짜 장밋빛 미래였어요. 앞으로 은행들 다 없어질 거고,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뭘 다 하고.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때 국제 송금을 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 보내는데 수수료만 장난이 아니고 한 5일인가 걸렸어요. 은행으로? 네, 은행을 통해서 보냈는데. 근데 디파이를 통해서 보내니까 수수료는 몇 원이고,
그 다음에 바로 보내줘요. 저 5분 만에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전 세계 어디든 할 수 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대출 한번 받으려면 장난 아니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내 담보만 있으면은 그냥 그 담보를 토대로 1초 만에 대출이 나와요. 모든 게 너무 심플해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장밋빛 비전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2021년 11월에 사이클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도 뭐 80% 가까이 떨어지고 알트코인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많은 애들은 99%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나고 나서 딱 2022년 3년 돼서 나서 보니까 2020년, 21년에 하겠다고 한 거 한 애들이 거의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짜 기술력은 말씀하신 대로 꽤 뛰어나고 인류가 필요한 기술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근데 아무것도 안 됐다고 보세요? 아직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건재하잖아요, 사실.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운용이 되려면 자금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자금이란 게 결국 코인 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인이 99% 하락했어. 팔아봐야 자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거의 그냥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인을 팔아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는 네. 자체 프로젝트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죠. 네. 현재로서는 자체 프로젝트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애들이 거의 없다라고. 결과적으로는 코인 팔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코인 팔이의 희생자가 결국은 누구냐? 투자자들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멋진 비전들을 내걸고 딱 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ICO라 그러죠. 공개 시장에서 이제 파는데 이미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랑 초기 투자자들은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고 달려든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물량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미래를 약속하지 않은 민코인을 오히려 더 좋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민코인은 뭐 기술적인 거 없고 그다음에 보통 그거의 초기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도 민코인에 뭔 명분으로 투자를 해요? 아, 그렇죠. 이 네. 강아지는 특별히 기쁨이다. 귀엽습니다. 네. 그걸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할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벤처 투자자들이 뭐 투자를 그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한 기술을 내세우는 애들일수록 그런 벤처 투자자들이 이런 애들이 막 몰려들고 걔네들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코인 엄청 홍보하는 거예요. 네.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코인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줄 테니까 코인 띄워줘라. 그런데 민코인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누가 살아남냐? 정말 순수하게 대중들에게 선택받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럼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제 도지코인이 1등이고 특히 이제 일론 마스크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럼 얘가 이번 사이클에도 또 한 번 대세 코인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딴 놈들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느 분야든지 대장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코인이면 뭐 불변의 대장이 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지는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일론 마스크 빨로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거의 조금 있으면 1,000억 달러 될걸요? 아, 네. 1,00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상 이게 많이 커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100배 갈 수는 없죠. 네. 불가능하죠. 네. 여기서 100배 가면은 뭐 10조, 10조. 엔비디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합친 거보다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10배만 가도 1조 달러인데 그럼 테슬라가 지금 한 1조 5천억 달러 되니까 네. 그거 조금 밑에 정도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오르지 못하니까 얘는 좀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고 네. 많이 오르기는 어렵고 좀 많이 오르려면 그 밑에 애들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밑에 애들은 왜 책이 나온 그 뭐야 고양이 친구들 뭐 그리고 네. 뭐가 있었죠? 두 개 더 있었죠. 아, 그냥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데 네. 한 3등부터 5등 라인. 시바가 2등인 거죠? 그렇죠. 시바가 네. 2등이고, 네. 근데 시바도 좀 크고요. 네. 그 밑에 이제 한 페페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3등부터 5등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0위권 이하 라인이죠.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덩치 있는 애들. 아하, 그래서 네. 페페, 그 다음에 봉크, 그 다음에 위프 네. 이런 애들. 그 밑에 뭐 플로키 요 정도까지. 이런 애들 시가총액 한 3위부터 6위거든요. 네네. 요 정도 라인이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충분히 10배 가능성이 있는 애들. 들으셨죠? 10배. 10배입니다. 10배. 왜? 그게 10배. 근거가 없는 네. 게 아니고 지난 사건 민코인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도지가 제일 달려갔고 그 뒤를 이어서 나갔던 게 이제 시바이누였잖아요. 네. 근데 시바이누가 시가총액상으로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에서 400억 달러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페페가 1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봉크랑 위프 이런 애들이 한 3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페페는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한 5배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바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봉크나 위프 이런 애들은 지금부터 10배가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난 사이클에도 가장 높게 간 놈이 400억 불이었는데 그쵸. 이번 사이클에는 500억에서 1000억 불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네. 너무 위험하진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도 톱 50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도.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네. 당연히 지금부터 10배, 20배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근데 사라질 가능성이 0배도 가능하죠. 아, 그렇죠. 빵이냐 20배냐 그죠. 네. 책에 보면요. 그 밈코인, 레이어 1, 레이어 2, AI, RWA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다 나누셨던데 네. 그나마 그 중에서 RWA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코인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RWA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것도 분명히 사기가 많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이제 믿으셔야 되는데 사실 뭐 가장 확실한 RWA는 이미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네, 네,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그거 외에도 뭐 팍서스 골드라든지 그런 금에 기반한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문제가 그 금이 정말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고 금은 솔직히 그냥 내가 ETF 사면 되잖아요. 네, 금을 그러니까, 사든지.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RWA 그 스페이스에서 좀 볼만하거나 네.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있을까요? 현재로서 저는 그래서 그런 RW, 그러니까 실물 기반 코인이죠. 네. 그런 거에 실물과 그걸 코인화한, 토큰화한 그 코인이 정말 공신력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는 애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조금 믿을 만한 것은 가장 뭐냐면은 오히려 어떤 이런 것을 실제로 구현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을 디지털 세계로 구현한 코인이 아니라 오호. 그거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아하, 코인. 네.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가장 그거의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거든요. 체인링크. 네. 네. 이런 오라클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마치 저거죠. 금광을 캐러 갈 때 금광 네. 캐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삽. 네, 삽 팔고 청바지 파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중재 기술을 판매하는 그런 체인링크 같은 회사가 좀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체인링크가 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현실 세계랑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언가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중간에서 모든 데이터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그건 탈중앙화가 아니잖아. 그럼 그런 탈중앙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간단해요. 어떤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의 근거에서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네.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보상을 무엇으로 주느냐? 그거를 링크라고 하는 체인 링크 네트워크의 코인으로 주는 거죠.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탈중앙화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체인 링크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올려요. 그럼 그 누가 그걸 쓰잖아요? 네. 쓰고 나서 링크로 보상을 지불해요. 네. 그 다음에 평판이라고 하는 걸 매겨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평판을 매기잖아요. 그 평판이 높은 애들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걔는 링크 보상을 많이 얻겠죠. 네. 그런 식으로 탈중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배민이 그 리뷰 쓰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 다 조작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할 수 없고 아무도 중간에서 컨트롤할 수 없고 오로지 유저들이 탈중앙화된 유저들이 서로의 그냥 각자의 힘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정보 수집이라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철학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도 갖춰져 그렇죠. 있고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네. 체인링크 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시가총액도 높고요. 아발란치도 그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거기도 RWA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요. 같은데. 아발란치는 오라클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책 이름이 하이퍼 사이클인데 네. 옛날에 그거 알코올 시즌이라고 불렀죠, 그죠? 네.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언제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은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짐작하는 것은 1월 말. 1월 말. 네, 2025년.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요. 지금은 오케이. 어느 시기냐면은 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사이클로 넘어가는 전환기. 전환기. 네, 그러니까 아직은 과도기. 네. 완전한 시작은 아니고. 그럼 사실 지금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비트와 알트가 대충 비슷하게 올라가죠. 성장하는 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근데 왜 하필 1월 말이에요? 당연히 작가님도 책을 쓰셔서 아시겠지만 네. 알트코인이 정말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뒤 한 2달, 뭐 3달 요 정도 뒤에요. 일반적으로. 네, 예. 과거 사이클에서도 항상 그래 왔었는데 아하,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는데 이 중간에 한 번 함정 카드가 있어요. 그 함정 카드가 뭐냐면 1월 조정이에요. 2017년, 그러니까 네. 2016년 반감기 다음에 1월에도 1월에 조정이 있었고요. 아하. 그 다음 30% 넘었어요. 2021년이죠? 네. 2020년 반감기가 끝나고 다음에 1월에도 조정이 있었어요. 오호, 또 네. 30%가 넘었어요. 오호. 이 네. 1월 조정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원래 그 전에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트코인이라 시즌이라고 해요. 네. 근데 1월 조정 때 30%가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확 올라요. 아, 그렇죠. 알트가 네. 많이 떨어지니까. 네, 비트 조금 떨어지고. 알트는 더 많이 네. 떨어지니까. 아, 네. 요거가 끝난 이후로 그 다음에 비트 도미넌스가 정말 본격적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은 1월 말부터는 알트가 미친 듯이 간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월 마지막 있는 함정 카드가 네. 끝나야 진짜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다. 오호, 네, 네. 그 37, 8페이지 보면은 순환매 사이클 1부터 9가 있더라고요. 뭐가 네. 먼저 가고 아, 하고. 네네네. 그게 그럼 지금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 그 순환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알트코인 큰 그 시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안에 있는 비트와 알트를 오고 가는 요 순환매 그게 돌고 도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번 지속되는 네, 거죠. 그 돌고 도는 거고 제가 보는 이제 알트코인 사이클은 정말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강력한 불장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시기. 네. 그때는 거의 항상 비트보다 알트가 더 많이 올라요. 그게 이게 하이퍼 사이클이죠. 네, 맞습니다. 알트 시즌. 네, 네. 네. 그게 이제 내년 1월 정도부터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웅장해지네요. 네, 웅장해집니다. 도미네스 말고도 또 혹시 알트코인 상승 예측하는 딴 지표가 좀 있을까요? 네. 그 도미넌스가 일단 당연히 가장 많이 보는 지표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네. 이건 그냥 구글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아, 네네네. 그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50위 네. 알트코인 중에서 몇 %가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는가를 네. 나타낸 거예요. 그 책에서도 제가 그거 봤는데 그 알트코인 톱 50 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선 수익률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 수익률 기준이 뭐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뭐예요? 정확히는 90일이고요. 아, 90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3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겠죠. 네네네. 예. 90일간 이 50개 중에 몇 개의 코인이 비트코인을 초과 수익을 달성했는가. 75%가 넘으면은 알트 시즌이라고 봐요. 50개 중에서 38개 요 정도가 넘었을 때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진짜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잠깐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아하. 있어요. 아, 그리고 네네. 이번이 정확히 그렇거든요. 아, 예. 이번에 아마 거의 90인가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60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완전 알트 시즌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전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전환기에서는 잠깐은 돌파를 하지만 다시 떨어진다. 그럼 진정한 알트 시즌은 언제냐? 거의 항상 75가 넘어가 있는. 아, 네. 네네. 물론 중간중간 잠깐은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조정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5를 넘어가 있는. 그게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제외한 시가총액.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차트에서는 토탈2라고 부르거든요. 토탈2, 네네. 이 토탈2가 전고점을 지금 못 넘었어요. 아, 네네네. 네, 예.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전고점을 넘었는데 네. 이 토탈2는 전고점 못 넘었어요. 그 얘기 비트코인 캐리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 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알트코인들은 전고점 못 넘었다는 거예요. 얘가 전고점을 넘는 순간부터. 아. 근데 얘도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되고 막 10만 달러 갈 때 그 전고점 거의 턱 밑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호, 네. 지금 최근에 비트가 막 10만 뭐 7, 8천 가는 동안에도 알트들은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월에 또 조정이 제가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때 되면 또 떨어지겠죠. 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한 2월 정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토탈2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요것도 이제 알트코인 사이클이 시작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이 파티도 언젠가 끝날 텐데 네. 언제 끝나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과 알트코인 사이클을 봤을 때 알트코인 사이클이 시작도 한 타이밍 늦지만 끝도 한 타이밍 늦은 걸로 보고 있어요. 네네.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이 좀 다르긴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평균적으로 3주 정도 뒤로 알트코인이 끝나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뭐 정확히 3주일 거라고 짐작은 못해요. 2주가 네.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알트코인도 정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비트코인 사이클이 언제 끝나요? 그게 문제네요. 비트코인 사이클은 제가 이미 비슈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이미 적어놨지만은 네. 예상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점은 2025년 10월입니다. 10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2차 사이클, 그러니까 2016년 사이클도 2017년 12월에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 3차 사이클도 2021년 11월에 끝났습니다. 한 달씩 줄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보다 반감기가 한 달 빨라요. 그럼 똑같은 기간 간다 그러면은 언제까요? 25년 10월? 네. 이게 25년 10월이죠. 네. 아, 그러면은 10월에 비트코인이 끝나고 네. 11월에 알트코인이 빨빨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10월 초에 끝난다면 10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면 10월이라고 했지만 뭐 정확히 며칠인지 누가 맞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꼭 10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뒤로 네, 쓰이고. 뭐 갑자기 9월 돼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죠. 그냥 뭐 우와, 바로 이러고 가는 거죠. 네. 뭐 10월이고 뭐가 어디 있어.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아무 법안도 안 해. 그러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달이 10월이다. 그럼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한 3주 정도 늦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확한 것은 작가님 채널이나 제 채널 멘탈이 전부 다 오셔서 그 중간중간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딱 10월이 아니고 네. 전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시그널을 보면 이거는 네. 엄청난 큰 워닝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사실 봐야 되는 지표가 너무 많아서요. 네, 뭐 그렇게 하죠. 네. 한두 가지만은 볼 수가 없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도 물론 저도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고 예측도가 높은 신호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하나가 MVRV,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일단 그 MVRV는 그러면 3.7 이상 넘어가면은 네. 좀 원인이라고 보실 거고. 아, 저는 MVRV 그 Z Z-스코어. 네네. 보는데 그거 기준으로는 7에서 10 사이가 이제 7에서 고점이죠. 14. 네.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 기준으로 3 조금 넘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네. 많이 남은 거죠. 네. 예. 얘가 지난 사이클에서 7 정도에서 딱 끝났고. 아, 7 정도. 네. 네. 지난 사이클에서는 10이 넘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만약에 트럼프가 뭔가 좀 해준다면 충분히 10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걔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네. 그러니까 이미 7일 정도에 도착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11일 이평선과 네. 350일 이평선 곱하기 오케이. 2를 네. 한 거가 이 두 가지 선이 만날 때 항상 고점이었어요. 아, 네네네.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오, 예. 예외가 그거 없었기 잡아야겠네요. 때문에 예. 네, 얘가 또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고점이다. 다만 안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차 사이클은 만난 수준을 넘어서 그냥 팍 뚫고 올라갔어요. 예. 2차 사이클은 만나고 살짝 뚫고 올라갔어요. 아, 네. 3차 사이클은 만나자마자 떨어졌어요. 어허, 네. 그럼 4차 사이클은 만나기 전에 떨어질 수 있다.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들은 항상 만나는 지점이 고점이었는데 아, 네. 이번엔 만나기 전에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파이 사이클이라고 하죠?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알겠습니다. 111일 이평선과 350일 이평선 곱하기 2. 아, 그러니까 네, 만나는 순간. 오. 이 언제나 진짜 예외 없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고점이었어요. 3일. 네. 3일. 그러니까 거의 뭐 쪽집게 수준이죠. 다만 그 만나는 정도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사이클을 어쩌면 만나기 좀 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얘가 이제 달랑말랑해지면은 그때 이제 좀 팔고.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 이거 들어. 진짜 타면은 다 그때 팔고. 다 팔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얘가 안 만나고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네네네. 그럼 마찬가지로 다 팔고. 오, 굉장히 네. 좋은 지표예요. 이 네. 지표 제가 몰랐습니다. 아, 네. 이게 가장 그 제가 신뢰도 1위로 생각하는 지표예요. 오. 왜냐면 MVRV나 이런 애들은 너무 러프하거든요. 네. 뭐 7이 될지 8이 될지 그게 7과 10이 가격이 2배 차이 나요. 네.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 완전 잘못된 데서 파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너무 조금 불안하고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가 과거 지표 사이에서는 최고의 예측력을 보였다. 어메이징하네요. 어메이징하네요. 조금 전에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뭐 이더리움 얘기하셨고 솔라나 도지코인 얘기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을 한 50%를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 이제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올려도 돼요. 그 공격적이라는 기준 하에 알트코인을 50%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수록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을 많이 뽑아야겠죠? 예. 그래서 제 이번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네. 알트코인들을 나눠놨어요. 네.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또 시가총액별로 제가 다 컬렉션을 해뒀거든요. 네. 그걸 보시고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두세 개씩 뽑는 거죠. 두세 개씩.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 10개에서 15개?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보수적이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시가총액 높은 애들 위주로 뽑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럼 시가총액 낮은 애들도 넣어서 뽑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보통 코인이 한 10개, 20개 정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그 중에서 뭘 사느냐는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전체 평균으로 승부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모르니까. 네, 뭐가 왜냐면 될지. 네. 무슨 말을 하든 저는 95% 믿지 않아요. 아, 그렇죠. 다구라다. 네, 네. 어차피 믿지 않기 때문에 예. 뭘 사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포트폴리오 그냥 적절하게 평균으로 승부하는. 제가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요하게 써놓은 게 네. 알트코인은 절대 한 놈을 믿지 말고 그냥 전체 평균으로 승부하는 거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전체 평균 자체가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보다 2배 이상 올랐고요. 예. 특히 불장이 시작된 이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 이번으로 치면 11월 초겠죠? 네. 요때 이후로만 치면은 알트의 평균이 비트보다 3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3배가 아니라 이 3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린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죠, 그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공신력 좀 있는, 그나마 좀 사람들이 좀 몰리는 그런 애들을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져버릴 확률이 적은 애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3배가 아니겠죠. 5배 있죠. 뭐 4, 5배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으로만 승부해도 비트코인의 4, 5배가 되는데 네. 괜히 모험을 걸 필요 없다. 카테고리별로 코인이 한 20개 있으면은 보수적이면은 시가총액 높은 애로. 네. 그 내가 좀 공격적이면은 시가총액 낮은 애로.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골라라. 네, 뭐 정 못 고르겠으면은 네. 그냥 눈 감고 페이지 넘기세요. 아, 그 정도. 걔를 하는 거나 내가 인터넷에서 실컷 자료 찾아보고 하는 거랑 거의 승률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 그러겠죠. 그죠, 그죠, 네, 그죠. 어차피 95% 뻥이니까.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는 앞에서 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해서 평균으로 승부내는 거. 절대 한두 놈한테 몰빵하지 말고. 네. 그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약간의 리밸런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코인과 B 코인을 똑같이 1대1로 갖기로 했는데, 예. 그냥 계산하기 쉽게 5대5로 갖기로 했는데, 예. A만 올랐어. 예. 그럼 A가 7이 됐고 B가 3이 됐어. 그럼 A를 좀 팔고 B를 좀 사면은 얘는 좀 줄고 얘는 좀 오르니까 5대5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데 저는 그거를 뭐 되게 막 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충. 네. 대충. 근데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코인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빠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으실까요? 어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무조건 50% 이상 있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의 조정은 사이클 전체를 보면서 한다면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많이 올랐던 애가 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방금 리밸런싱 해두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리밸런싱을 해두면은 떨어지는 폭이 분명히 적을 거예요. 왜냐면 네. 올랐던 애 좀 올랐을 때 미리 팔아놨으니까. 그렇게 비트코인 비중 많이 가져가는 거랑 알트코인 내에서 리밸런싱 하는 거를 통해서 조정장애도 견딜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 조정장까지 내가 위에서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아, 네. 왜냐면 내가 팔아버렸는데 그 뒤로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대부분의 개미들은 다시 못 사고 그냥 손가락만 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엄청난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50% 가셨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트코인 비중이 축소되고 알트코인이 늘어나면은 네. 그것도 50대 50 맞추세요? 본인의 성향별로 그 리밸런싱의 그 정도를 정해 얘기를 드렸는데 네. 공격적이라면 안 맞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아요. 네, 아. 5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적으로 딱 5대5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트가 전반적으로 봤더니 더 높아. 그럼 좀 팔아가지고 좀 사고. 그냥 그 정도로. 저는 약간 그런 리밸런싱을 할 때 저는 연날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연 리밸런싱을 해요. 지연 리밸런싱. 그러니까 보면서 바로바로 칼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올랐던 애는 좀 떨어지고 내렸던 애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천천히 이렇게 바람 보면서 간격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바람 불어서 멀어졌다고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당기고 이런 식으로 지연해서. 루즈한 리밸런싱이네요. 그렇죠. 루즈하게. 예. 그래서 제가 병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투자자들이 그 사실 상승장에서도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뭘 잘못하길래요? 가장 잘못하는 건 역시 괜히 거기서 팔고 사고 팔고 많이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리플이 더 올라. 네. 비트코인 팔고 리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리플 떨어지고 비트코인 오르죠. 이번에 정확히 일어났던 일이죠. 네, 맞아. 네, 네. 그거를 자꾸 하니까 망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포트폴리오 갖고 그냥 사이클 전체를 보고 마지막에 고점에서 다 털고 나와라. 비트코인은 좀 남겨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건데 그거를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개를 부리려고 하는 거죠. 막. 네. 고개 부리려고 하다가 네. 딱 맞고 넘어진 거죠. 네. 그럼 사실 이제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시죠, 작가님도 지금.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좀 고생 좀 하셨고, 고생했죠. 착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지난번 사이클 돌이켜 볼 때 네. 분명히 또 똑같은 거를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네. 뭐를 또 좀 피하면 좋을까요? 사이클의 막바지에 갔을 때 네. 가격이 이제 최고의 상태에 갔을 때 최고. 네. 네. 분명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더 간다. 네. 트럼프가 막 비트코인 사고 이러면은 50만 달러, 100만 달러 갈 거고 사이클 이제 없다. 그냥 계속 오른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믿지 말아라. 네. 저는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웬간에 왜냐면 4년 전에 투자하던 사람도 인간이고 네. 지금 투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4년 동안 본성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400년 후에도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거래를 다 AI가 하게 되면 다른데 아마 AI도 인간의 요거를 패턴을 파악했으면 똑같이 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죠. 네. 4년 전에도 정확히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네. 이번엔 다르다. 예, 이번엔 다르다. 사이클 없다. 예,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혁신이다. 아, 네. 예,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이러면 말이 나오고 나서 바로 폭락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막판에 갔을 때 사이클이 뭐 없을 거다, 이제 폭락장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피신하시라. 그 어떻게 비트 이번에 그래서 3에서 5까지 갑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아, 가격이요? 이미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아시겠지만은 이미 1년 전에 출연할 때부터 계속 3에서 5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님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렸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는 좀 넓게 보면은 20만에서 30만 달러고 그러면 3억에서 4억 정도. 4억 5천 정도. 네. 그리고 더 적게 보면 조금 더 높아요.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더 오를 걸로 예상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년 그쵸, 말 되면. 네. 네. 예. 그러면 1,500원에 30만 달러면은 그 자체로 4억 5천인데 예. 김프가 또 지금 슬금슬금 불고 있거든요. 김프가 또 15% 붙겠지 또. 네. 근데 김프도 똑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김프 안 붙었을 때 네. 이번엔 김프 없는 거 아니냐. 아, 네.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소리야? 네. 고점 가면 또 엄청 달려들어요. 당연하죠. 김프 또 네. 붙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김프 15% 붙으면은 바로 10%만 붙어도 5억인 거죠. 아, 그렇네. 네. 네. 그러니까 30만 달러 가면은 뭐 그냥 5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 뭐 넓게 잡아서 3억에서 5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끝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알코올을 들고 계시나요? 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포트폴리오 공개는 하지 않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비트가 비중이 훨씬 많고 아, 네네. 알트는 아직은 조금 1월 말에 확. 1월 말에 확 올릴 그 1월 조정의 바닥에서 네네. 비트를 상당수 알트로 전환을 할 예정. 근데 그래도 당연히 비트가 더 많을 거고요. 예, 아, 그래도 50 이상. 네, 그래도 50 이상이고 그다음에 저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 있는 애들 위주로 할 거다 알트도. 아, 네네. 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뭐 그런 친구들이요. 그렇죠. 네. 이름 들어본 애들. 아, 이름 들어보고 네, 있네요. 이름 들어요. 네. 이상한 애들 말고. 네. 네. 뭐 고양이 코인 이런 거 안 하시고요. 뭐 소액은 할 수 있겠죠. 소액. 아, 네네. 진짜 소액. 예. 뭐 1%도 안 되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신 신민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